소문보단 걱정과 위로의 글이 넘쳐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무겁게 달렸습니다.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15분경 남자의 칼부림에 무참히 쓰러진 여성.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고 주민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밖에 보셔도 알겠지만 그 시간에도 다 조명등이 켜 있고요. 가로등이 켜 있고 많은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거기서 그렇게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고 다 놀라고. 아파트 주민이었던 이소연 양은 얼굴과 목, 복부, 팔 등 온몸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곧바로 남자는 도주했습니다. 제작진이 확보한 CCTV를 살펴보면 살인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남자가 확인됩니다. 잡아야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범인을 쫓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천하는 어디죠? 경찰관인데요. 네,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어디 방면으로 가고 있어요, 애들? 여기서 송파 하나거든요. 네. 뛰어가는 건가요, 계속? 아, 지금 네. 얘 뛰면 저도 뛰고 네. 얘 걸면 저 걸는데 거리가 좀 한 100m? 150m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혹시 전화 끊지 말고 좀 해주세요. 계속.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고 마지막까지 범인을 쫓았던 시민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제 쪽으로 얼굴을 딱 돌렸는데 얼굴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이제 이거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자 범인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이제 터널 쪽에서 터널 한 3분의 2쯤 쪽에서 여기 건너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범인은 길을 걷는 평범한 시민처럼 사건 현장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달아났습니다.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게요. 경찰분이 걔한테 딱 가니까 되게 순수하게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범행 10여 분 만에 경찰에 체포된 남자. 주머니에서 흉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차분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유가족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고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무던한 애였어요. 크게 막 이렇게 막는데도 막 뭐 사달라거나 투정하는 게 언니 오빠보다 더 없었어요. 돈이 본인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고 자기 알바했다고 저한테 또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휴.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마지막 대화해요. 요 5일날 10만 원을 그렇게 보내주셨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주던 20살 대학생. 복덩이 같았던 막내딸이었습니다. 막내딸 정말 효녀였네요. 예.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또 남자분이 아이가 다쳤으니 내려와 보셔라 라고 해서 처음엔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1시간 동안 이 사람 같이 있었으니까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이 방으로 갔죠.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이가 집에 있는데 하고 갔는데 언니가 이제 엄마 없어 이러더라고요. 아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열 달을 뱃속에 품고 20년을 키웠던 내 막내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딸이 아플까봐, 슬플까봐 오늘도 엄마는 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눈물 속에서 사건을 수만 번 떠올렸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가해자를 몰랐을 때는 이제 묻지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 첫 조사 받을 때 가해자 이름하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이 남자친구가 그랬구나. 아, 얼마 전 딸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24살의 이웃집 남자. 소연 씨는 남자를 만나러 간 뒤 바로 살해당했습니다. 남자친구였던 그는 왜 내 딸을 살해한 것일까? 정말 그 살해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그냥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얘를 살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만나고.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남자친구는 딸에게 전화해 집 앞으로 나오라고 유도합니다. 11시 4분경 흉기를 숨겨둔 곳으로 소연 씨를 유인한 남자친구. 준비했던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교제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족들은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소연 씨가 남긴 유품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막 공부해서 하다가 힘들면 막 그림 그리고 막 수학이든 한자든 막 다 열심히 했어요. 막 그러고 그녀가 남자친구와 나눴다는 대화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방금 막 야한 꿈 꿨어. 이러고 또 뱃살 남겨보고 싶어 이런 거 있고 촉감 궁금해 막 이런 거 그냥 말 돌리고 근데 이 말이 사귄 지 3일 만에 이렇게 말하고 어머. 교제 기간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기도 한 남자친구. 그와 나는 대부분의 대화는 평범한 보통의 연인들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바빠서 같이 못 노는 거를 뭐 서운해했다 남자친구가 그런 말도 들었고 일단 대화도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고 뭐 어떻게 천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더 소름 돋는 거는 어느 연인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가 제일 소름 돋고 서로만 볼 수 있는 비밀 앱도 사용했다는 두 사람. 대화를 살펴보면 남자친구는 마치 강아지처럼 소연 씨가 자기만 바라봐 주길 원합니다. 자기만 봐달라는 건 집착 아닌가요? 2월 7일 오후 4시 22분에 계획을 세워야겠다. 뭐 여기 위에는 다른 내용이고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그 금요일이 사건 당일이거든요. 금요일 약국 가고 마지막 헤어지고. 자기가 지금 헤어지자는 소리 듣고 몇 시간 뒤에 심지어 1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 전에 칼을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CCTV 없는 곳에서 범행 저지르고 심지어 도망까지 쳤는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그거예요. 평소 성격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소연 씨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공부에 열의가 넘쳐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큰 꿈까지 가졌습니다. 참. 친구들은 소연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친구들은 인터넷에 하남 교제살인 사건 공론화 SNS 계정을 만들어 사건의 진실을 찾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4일 대학생이 된 소연 씨에게 가슴 설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쩌다 보니까 연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남자친구 없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생겼다. 그때도 저도 들었던 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번호를 따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한 동네에서 연락처를 묻던 남자.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운명이라며 접근했습니다. 아파트 사니까 친해지기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갓 20살이 된 소연 씨도 그 남자에게 끌렸고 6일 뒤 교제는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연애였거든요. 약간 수줍고 약간 설레고 약간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 남자가 집착이 심하고 스킨십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자기는 더 하고 싶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지 않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계속 자기는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1박 2일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자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남자. 아하. 결국 소연 씨는 3주간의 짧은 만남을 끝낼 결심을 합니다. 모든 만남에 인연이 있듯 서로가 맞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이별 뒤 마음이 좋지 않아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들 향해 활짝 웃어주던 내 친구 소연이가 거짓말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참. 친구들은 사건이 잊히고 혹시나 처벌이 가벼워질까 두려워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연애인데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뭔가 너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서 더 힘들어. 서툴은 첫 연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의 마지막이 이렇게 위험하고 끔찍할지는 몰랐습니다. 모든 교제살인에는 상대방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존재합니다. 연애 기간에 혹시 소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성격이 엄청 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하면 할수록 많이 적응을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일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사건 발생 7일 전 남자친구를 봤다는 가게 사장. 여느 남자친구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때 보였어요 그 남자? 등치가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요새 그냥 20대 그냥 요즘 그냥 MZ 스타일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색깔 살짝 이렇게 껄렁하게 안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친구랑 걸 전혀 생각도 못했고.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까지 소연 씨를 기다려주는 남자친구. 일을 마친 소연 씨와 어깨동무하며 다정하게 걸어갑니다. 아, 남자애가 그 와갖고 인사라도 하고 뭐 남자친구입니다 내지 친구입니다라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예요 남자친구예요 그랬으면 저희도 유심 있게 보고 말도 좀 붙여보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으니까 안타깝죠. 새벽에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데이트도 했다는 두 사람. 이 대체 왜 살해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남자는 갑작스러운 살해의 원인이 자신의 조현병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조현병이요? 본인이 살해할 목적이 아니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네. 한창이 들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반성하는 것도 전혀 안 보이고 첫마디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욱해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조현병 약을 안 먹어서 그랬다고. 조현병이 있었고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평소 살인에 대한 생각을 가져왔고 범행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 가해자가 저희 교제하기 이전부터 평소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 그래서 살해할 마음을 아예 먹고 칼을 구입을 했고. 특히 강서구 살인 사건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범인. 결별 통보를 받자 11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가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습니다. 사건 속 흉기와 비슷한 흉기 4자루 그리고 숫돌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소연 씨를 유인해 살해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사귄 지 얼마 안 된 시간에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데이트 폭력하고 좀 다르고 살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요소들, 타인을 공격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로 쾌감을 얻는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어떤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지긴 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참지 못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 교제살인. 지난 한 해 교제살인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49명이나 됩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살인이면서도 살인 자체에 초점을 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범인이 살인 충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살인과 연관돼서 굉장히 어떤 그 환상 또는 거기에 대한 기대 또 거기에 대한 흥분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딱 자기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저희 같은 일을 당한 유가족은 가족이 없어졌어요. 지금 하루아침에. 그것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배고프면 밥을 먹을 거고요. 졸리면 잘 거고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좀 청량을 지르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사건이 발생한 뒤 그는 어떤 입장일까 변호인을 만나봤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안 되네. 안 마신다. 안 만나신다. 네. 따로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아, 이건 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범인, 피해자 유족은 언젠가 그와 마주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도 검찰도 묵묵부답입니다. 처음에 경찰서에서 첫 조사 받을 때 저희가 신상 공개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근데 경찰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참. 저희는 너무 답답하죠. 아니 이런 공개보다 신상 공개 안 하면 누구 신상 공개할 건데. 24세 김정훈의 신상은 왜 공개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상 공개의 조건, 뭐 범행 수단이 충분히 잔인하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그리고 뭐 공공의 이익도 필요하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계획적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언제라고 또 다시 재범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력 범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저도 이게 왜 신상 공개 결정이 되지 않았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냥 거부됐다, 반려됐다만 알고 어떤 사유에서 탈락이 됐고 우리가 왜 이거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억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더 사실은 큰 슬픔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고 싶어도 내 딸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지듯 추모공원 계단을 오르는 가족. 부를수록 그리움이 쏟아지는 이름, 내 딸 소연이. 엄마 왔어. 오빠도 왔고 언니도 왔고.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20살의 대학생. 아이고, 참. 그곳에서도 오히려 남은 가족을 걱정할 막내딸이기에 엄마는 더 목이 맵니다. 친구들도 다 그리워하고 있고 자주 이렇게 떡볶이를 어울리고 싶었는데 어떡해. 떡볶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너무 살고 싶어. 사랑해. 일단 다음 생에 엄마 딸로 태어나야 돼. 다음 생에서도 꼭 만나길, 내 딸로 태어나 주길. 사랑한다, 효녀딸 소연아. 예진 씨가 세상을 떠나고 벌써 2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동생 동진 씨는 누나가 옆에 없다는 현실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데요. 그냥 친구 진짜 둘도 없는 친구였죠. 저한테. 같은 날에 이제 같이 태어난 거니까. 솔직히 좀 항상이 크죠. 제 입장에. 솔직히 이 감정이 그 말로 표현을 못해요. 쌍둥이였군요. 아이고, 참. 한날 한시에 태어나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누나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락을 받은 건 지난 8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집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막 위급하다, 생년을 좀 알려달라 라고 하길래 물어봤어요. 그냥 어떻게 돼? 지금 무슨 일이냐? 네,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인턴실에 들어가려고 앞에 가니까 이제 제 무릎 잡고 형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고 하길래 의료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날의 상황. 가족들에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예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예진 씨였기에 가족들은 이 상황을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힘들어도 제가 더 힘들었지 걔가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걔랑 저랑 술 자주 먹었거든요. 집에서도 자주 먹고 이제 밖에서 힘들다 그러면 술 먹을 사람 없으면 이제 서로 불러갖고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 자주 하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예진 씨의 직장 동료도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는데요. 근데 그때 웃으면서 내일 보자고 하고 거든요. 전부터 이제 말로 뭐 가게 차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거 보여준다면 여기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 일이 있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예진 씨는 자신이 운영할 매장을 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매매 능력 있는 미용사였는 것 같은데요. 의문으로 남은 그녀의 죽음. 유일하게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했다는 남자친구 정 씨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형사분들 그냥 얘기 들려오는 바로는 칼로 먼저 위협을 했는데 그 칼을 뺏으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혼자 자기 자신을 찔렀다 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10시 28분 무렵 남자친구 정 씨의 집으로 향한 두 사람. 집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인 밤 12시 28분 예진 씨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집에서 나왔다는데요. 정 씨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 일어난 다툼 끝에 예진 씨가 흉기로 남자친구를 위협했고 그가 피하자 예진 씨는 스스로를 찔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생 동진 씨는 그날 정 씨로부터 받은 전화를 되뇌일수록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하라. 그냥 얘기를 하니까 이제 누나가 칼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칼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이제 누구한테 맞았냐? 너 옆에서 뭐 하고 있었냐? 라고 그러니까 계속 울면서 누나가 혼자 그랬어요. 이렇게 맞고 혼자 대답을 그랬다? 했었죠. 혼자 그랬다는데 칼 맞았어요가 어떻게 단어가 이게 맞나요? 당했다는 얘기니까 누구한테 칼을 맞았냐고 제가 역 질문을 했겠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애초에.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그렇지 칼 맞았어요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진 씨와 마치 가족처럼 친했다는 지인 윤수 씨도 의아하기 마찬가지랍니다. 화를 이렇게 갑자기 내거나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항상 차분하게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제가 화낼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약간 오목조목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지 그 자리에서 막 왁 하고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싸운다거나 저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다퉈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피부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누나는 왜 타투 안 해? 내 몸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 게 싫어.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나가 켈로이드 피부인가? 그래서 자기는 상처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정 씨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지인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범죄학도 중요한 게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극단적 선택 같은 경우도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통증을 수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흉한 모습이 안 보여지는 형태의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긴 흉기로 자기의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가슴을 찌르는 사례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흉기로 자해하는 자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저원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자기를 찌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 차례 찌르는 그렇죠.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화 탐사대는 남자친구 정 씨에 관해 알아보고자 그가 일했다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 인근 상인들은 혹시 정 씨를 알고 있을까? 라고 거기서 일하셨던 분인데 혹시 이분 아세요? 평소에 좀 어땠나? 사람 좋았어요. 착하고
자기보다 이렇게 좀 선배들 있으면 하여튼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괜찮아요. 남을 왜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하. 주변 사람들과 특별할 것 없이 잘 지내곤 했다는 정 씨. 하지만 동생이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좋다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제 싫다고. 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만나니까 싫대요. 그럼 뭐 적당히 하다 끊어내라. 이러고 이제 말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걔가 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만나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났는데 2주 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해요. 수개월간 정 씨가 끈질기게 그녀에게 구애한 끝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두 사람. 그러나 그녀는 사건 이틀 전 이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1년 뒤 봐. 1년 뒤면 다시 봐줄 거야? 아니, 그러면서 그게 버리는 거지 뭐야. 버리는 거 아니고 끝내는 거. 끝내는 거 싫어. 똑같은 말이잖아. 질려버리거나 남기면 돼? 내가 바람 피면 어쩔 건데? 바람 피면은? 응. 내 술을 까발리면 안 되니까 혹시 얘기 안 할게. 내가 어떻게든 못 보게 만들까? 다른 사람랑 힘들게 만들까? 그거 범죄야, 범죄. 동생 동진 씨는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정 씨에게 모진 말을 했을지 짐작되는 점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구슬리면서 했던 것 같은데 성격상 이제 싫으면 싫다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러지 마라 계속 잡았잖아요. 쉽게 안 헤어져 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안 헤어져 준다뇨? 두 사람의 만남을 처음부터 지켜봐왔다는 친구 지연 씨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 소개시켜달라 했었는데 마침 딱 그 제 주변에는 딱 솔로였었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줬죠. 사실 제가 그 남자를 엄청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그래서 10년지기 단짝 친구였던 예진 씨의 행복을 바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지연 씨. 하지만 정 씨가 예진 씨를 대하는 모습이 갈수록 위태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라든지 사람들이 막 급박한 상황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쁜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지 말라 했었던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은 약간 말도 안 되는 200 넘는 280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가속을 해요. 겁에 질린 예진 씨의 만류에도 규정 속도를 훨씬 웃돌며 난폭 운전을 했다는 정 씨. 아우, 안 돼요, 안 돼요. 그의 SNS에서도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니, 속도를 260km까지. 아우,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죠. 게다가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집착을 많이 했었죠. 셋이 만나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평소처럼 톡을 해야 톡을 하면은 계속 훔쳐봐요 옆에서. 누군데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훔쳐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자꾸 자기 사생활이잖아요. 그런 걸 훔쳐니까 화를 내면은 아 왜 볼래 계속 그렇게 우기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고. 그날 다툼도 그의 집착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 동진 씨는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제가 따왔어요. 연락처를 그때 다 따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연락했던 사람들 혹시 전화를 했나 다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통화가 그 남자이라는 친구더라고요. 언제 통화했냐 물어보니까 뭐 언제 통화했다. 오직 두 사람만 알고 있던 예진 씨의 마지막 2시간 중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오. 그 통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인 윤수 씨. 친구 지연 씨는 이 통화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이어졌을 거라 생각한다는데요. 물론 둘 상황은 둘 상황만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자애가 마지막으로 남자애랑 통화를 했다 했잖아요. 안 그래도 걔가 싫어했던 애예요. 그 남자애 패고 싶다.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무슨 막 가오를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랑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윤수 씨에게 그녀의 마지막 통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날 이제 제가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서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가 몸이 좀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 병원 다니고 했던 게. 그래가지고 그건 좀 괜찮아졌냐? 근데 그거 좀 뭐 괜찮아졌다. 그냥 이런 일상적인 얘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대화. 그런데 사실 이 전화의 용건은 따로 있었답니다. 야야, 좀 주문 좀 할게. 그거 뭐냐, 우리 집 말고 저기 매장으로 좀 시켜줘. 우리 매장 주소 모르지? 응, 주소 보내놓을게. 한다. 안전 답장이라. 그래. 전혀 뭐 오해하고 다툴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건데요. 게다가 정 씨가 예진 씨와 자신의 관계를 오해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가 이제 또 자기 친한 여자인 동생을 또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분이랑 이제 같이 왔고 그래서 넷이 같이 커피 먹다가 이제 술을 한잔 하러 갔었죠. 하지만 정 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 윤수 씨는 그에게서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는데요. 처음 보는 사이에 지켜줘야 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약간 좀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질투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말투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좀 조심스러웠던 게 저 때문에 괜히 이제 이 누나와 이라는 사람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질까 봐.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사람은 나한테 좀 별로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냥 누나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 대신에 나랑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 자리는 누나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그녀의 지인들은 남자친구 정 씨의 진술이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진술 외엔 증거가 없는 상황. 경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9월 부검 결과가 나오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흉기가 그녀의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은 타살이라 판단했고 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만일 정말 정 씨가 범인이라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걸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어떤 사회생활이나 사교활동 이런 교접 같은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제가 본 임상 사례로 놓고 봤을 때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경우나 살인 미수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획득물, 그러니까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물건화 돼가지고요 공격을 아주 쉽게 한다는 얘기죠.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외에 남성하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분노의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지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가 안 먹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는 나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부서져야 된다, 파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토킹 살해범들 아주 보편적 성향이거든요. 유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건 그의 SNS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예진 씨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SNS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뭘 설명하겠다는 건지 뭐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겠다는 건지 아니 자살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뭘 설명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거죠. 저는. 하지만 예진 씨가 떠난 후 동진 씨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진 씨를 그리워하는 일뿐. 그런데 정 씨가 구속된 후 지인들의 조사를 포함한 수사가 한창이던 때 친구 지연 씨의 남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발신자는 정 씨였답니다. 얘 분명 구치소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한 걸까요? 억울하대요. 네? 억울하다. 근데 이제 이란 사람이 욕한다는 진술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가 힘이 그렇게 센데 찔렀으면 20cm 넘게 찔렀지. 8, 9cm밖에 안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유 참. 지난 19일 정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가수는요 사건 현장의 혈흔을 토대로 이제 예진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침대 앞에 놓여있던 의자에서 찔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V 장 앞에서 선체로 찔렸을 때를 가정을 했는데요. 이때 침대 끝에 서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실화 탐사대는 재판이 끝난 후 그의 가족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그 아드님 관련해서 하신 말씀 없으세요? 라디오 있고 제발 발휘되겠죠. 거기다 보상 해서 무죄 받으면 가만히 있고. 자살했다고 해서 아, 변호사님이어도 저희한테 해주실 맞습니다. 그게 진짜로 내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좀 유가족분들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쌤,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돼요? 끝내 예진 씨에 대해선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떠난 그의 가족들.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더 이상 답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동진 씨는 재판에 참석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슬픔이 더욱 커져간다는데요. 엄마랑 아빠는 거의 주말 일요일마다 이제 보러 가고요. 동생도 그냥 말은 없는데 그냥 꼭 참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집 가면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그 방을 보거든요. 근데 없는 게 좀 많이 힘들죠. 인터뷰하면서 진짜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슬픔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진 씨와 지인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점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진 씨가 누나의 일을 세상에 알리겠다 용기 낸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사실 이게 교제살인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걸 조금 알리고 싶었던 게 많이 컸어요. 진짜 경각심을 갖고 좀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쌍둥이 누나 예진 씨. 동진 씨는 누나와 마지막 약속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